그 장소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들 보시는 지도의 그 오른쪽에 윗부분에 둥글게 그 루트를 표현하고 있는 그 지점입니다. 그 지역으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최남단이라고 하는 브엘세바로부터 남쪽으로 다시 50km 지점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기본적으로 그 삼각형, 역삼각형으로 뛰고 있는 시나이 반도의 그 꼭지점인 시내산까지 1년 걸린 것이고, 그 시내산에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까지 1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입지하기 이전에 바로 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38년간을 머무르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장소이고, 그리고 아주 많은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그 모든 것에 말하자면은 대지는 뭐냐 하면은 9세대의 몰락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떠오르는 것이 저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촉발을 하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입니다. 이 사건이 몰고 온 많은 그런 결과들, 영향들이 있습니다. 우선 모세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 12사람을 뽑아서, 그래서 그 사람을 가지고 그 땅을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정탐의 결과는 10대 2로 갈렸고, 그리고 다수의 10명의 보고의 결과는 참담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정탐은 기본적으로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는 데는 일치를 합니다. 12명이. 그 다음부터 갈라집니다. 그 땅이 우선 그 산성이, 성의 높이가 915m이고, 그리고 그 폭이 45m로에 이릅니다. 물론 미터를 쓰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보고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보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의 높이가 915m라고 하면 1km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데, 성의 높이가 1km 정도 될 그 성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의 폭이 45m라고 하는 얘기는 4차선 도로와 같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성은 45m 정도에 이르지 않습니다. 역사상에 가장 폭이 넓은 그런 성이 그 정도 되는 규모고, 그 당시에 있었던 가나안에 있었던 성들은 그만큼 넓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족속으로 보면 네피림 족속입니다. 네피림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전설의 족속입니다. 곧 노아 홍수 이전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살았다.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는 인류는 구분이 돼요. 우선 노아 홍수 이전에는 수백 년씩 수명을 삽니다. 가장 오래 산 모두셀라라고 하는 969세를 삽니다. 그 나머지 사람도 상당히 오래 살아요.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당장 사람들의 수명이 최대한 120년 정도. 그러나 그 수명을 지키는 사람은 거의 아시는 바와 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달랐어요. 사람의 수명뿐만 아니라 또한 족속들만 하더라도 그 앞에서는 거인 족속이 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짐승들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고대에서는 공룡시대 어마어마한 그 덩치를 가지고 있는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지금 뭐 크다고 해도 코끼리나 바다의 고래 정도죠. 그렇게 큰 짐승들이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거대한 체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네피림 족속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했더니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네피림 족속이었다. 전설에 우리가 들었던 그 네피림 족속들이 거기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정확한 보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러 왜곡한 그런 정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말하자면은 주눅이 들어서 이제 드린 그런 보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셋째로는 그 땅을 어떻게 보고를 하냐 하면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에서는 이 일치를 했으니까 그 땅이 비옥하지 않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땅은 말하자면은 여러 족속들이, 그것도 강력한 그런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강력한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는 땅이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6족속 혹은 7족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의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그리고 히위 족속, 여부서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이런 족속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헷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책에서 나오는 히타이트라고 하는 족속을 성경에서는 헷이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썼습니다. 이 족속은 가나안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레바논과 그리고 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차지하고 있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큰 족속들입니다. 큰 나라입니다. 단순히 큰 것이 아니라 역사책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발굴된 데로서는 역사에서 처음으로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족속이 바로 이 헷 족속입니다.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데요, 청동기와 그리고 그 철기는요, 소청과 대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가 되지 않죠. 그 문화를 처음으로 철기 문화를 처음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헷 족속이다 하니까 얼마나 강한 족속들이겠어요. 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헷 족속을 위시해서 그 가나안 7부족들이 서로 연계를 하고 있는 견고한 그런 네트워크를 우리가 어떻게 뚫을 수가 있겠느냐. 그곳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자, 이 보고에 의해 가지고 일대 이스라엘은 혼란에 쌓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그 땅을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머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38년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보고에 의한, 정탐의 보고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보고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출애굽 과정에서 읽는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 모든 대지가 말하자면 신구 세대의 교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보다도 모세의 사라짐입니다. 죽음은 모세의 죽음이에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물론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른쪽으로 우회를 해가지고 느보산에서 이제 그가 최고를 마칩니다만 이 곳에서 이 결과로서 모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만 사라지느냐 하면 우리가 그게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모세와 함께 만약에 살아남았다면, 생존했다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했을 인물들이 차례로 다 사라집니다. 우선 모세의 형과 누이인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이 바로 이곳에서 죽습니다. 만약에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주 상징적인 대표적인 그런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이외에 중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의 그 추종을 받는 사람들이 몰락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고라입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추앙했습니다. 따랐습니다. 한때는 모세의 위치를 위협할 만큼 그가 상당히 더 많은 이스라엘 그 족장들이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보다도 오히려 고라를 따랐을 정도로 위기감이 치솟았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이제 죽었습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고라뿐만 아니라 또한 고라를 따르던 나머지의 그 중요한 그런 부장들도 다 그때 사라집니다. 그의 일족들, 가족들도 다 죽습니다. 눈여겨서 우리가 여기에 봐야 될 부분은 그때에 고라의 어린 아이들, 그 집안의 고라의 자손들 중에 어린 아이들은 살아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라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일군의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모세를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함께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있어서의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더 나가서 더 중요한 한 가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언급이 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사람, 곧 그 이전에 애굽을 보았던 사람, 어릴 적에라도 애굽을 경험했던 사람은 모두 다 사라집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애굽의 모든 경험, 출생을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로 가시면 새로운 세대로서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를 인도할 모세도 아론과 미리암도 그리고 또한 고라와 같은 그런 위시하고 있는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세대를 통합하고 그리고 이끌고 나갈 지도자가 없었을 거예요. 그를 위해서 단 두 사람을
지금 남겨놓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이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그 10명은 또한 다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단 2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전 세대, 이스라엘의 전 세대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그 2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사람의 역할이 뭔가, 자신들은 살아남았다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에 말하자면 그들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후에 이 정탐을 하는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는 말하자면 요단강을 건넌 그런 그 지도자였고, 땅을 차지한 사람 중에서 바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찬양으로 부르는 그 청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그때는 바로 이 그 백성의 지도자가 된, 모세를 이어서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만, 나아가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청혼을 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근데 그 산지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하면은 바로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헤브론. 그럼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요셉까지 그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사실상에 있어서 예루살렘입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30km 정도 밑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행주 대교에서 잠실대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헤브론까지, 사실상 예루살렘이에요. 실제로 다윗 왕이 그곳으로 천도하기 이전에 40년간 그의 통치 가운데 앞에 있는 7년간은 헤브론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천도해서 나머지 33년간을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멀지 않은 곳이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거의 예루살렘과 맞닿아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헤브론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곧 조상들의 믿음, 그들의 그 묘지가 있는 그곳에서 그 조상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단순히 아무렇게 좋아 보이는 산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 땅을 보는 눈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 땅을 보는 눈이 있는, 더구나 그때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했던 네피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다고 보느냐 하면은 바로 이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은 다 점령을 하도 그곳은 점령을 하지 못하고 그냥 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갈렙의 요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정탐은 전체적으로 실패한, 그 정탐이 몰고 온 여파는 이스라엘이 38년간 그곳에 머물게 되는 이유가 되었고, 그 기간 가운데서 모세를 위시한 중요한 지도자들 그리고 지도력 전체가 전부 이제 몰락하는, 사라지는 그런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아까 그 고라의 자손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새로운 세대가 떠오른, 어느 누구라도 모세나 혹은 고라까지 어느 누구라도 한 사람만 생존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이끌고 중요한 역할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세대의 일로서 그들에게 맡겨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복 외에는 딴 건 한 것이 없습니다.
군림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한 갈렙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땅이라고 얘기했다. 그 산지라고 했을 때 그 산지의 정확한 지명은 헤브론이고,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정통성을 잇는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보는 눈, 곧 미래를 보는 눈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3월 9일 수요일에 우리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48.56%, 그리고 상대인 이재명 후보가 47.83%, 근소한 차이, 그야말로 1%가 안 되는 0.73%라고 하는 그 소유의 초박빙 승부였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0.73%의 근소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재명 후보가 즉시 그 선거 결과에 승복을 한 대목입니다. 그 후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왔느냐, 얼마나 성숙한 사회냐 하는 것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한 대목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대표라고 이야기하는 미국 대선, 지난 미국 대선과 비교를 했어도 이것은 분명하게 인정을 할 만한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후보가 여당 대표였기 때문에 그만큼 부정선거 시비를 할 만한 여지가 없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1%가 안 되는 그 초박빙을, 승부를 즉시 인정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한 개인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1대1이에요. 전체로 보게 되면 절반은 이쪽을, 절반은 저쪽을 지지를 한 것이죠. 나머지의 25만 표는 사람의 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쪽 저쪽 똑같이 1대1로 지지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나님께 우리들은 드렸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표가 25만 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사실상에 있어서 두 후보 다, 우리가 양당 체제라고 합니다만, 양당 체제에 깊숙하게 있었던 사람이 아닌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나간 시간 동안에 이 나라, 이 사회의 정치 구조의 기본적인 틀이었던 양당 체제의 대표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두 후보 다 깊숙하게 그 체제 속에 포함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선인조차도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당에 속한 사람이다 하고 보기에는 거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까지의 그 틀 속에서 벗어나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그 흐름이 이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양당 체제로 대표되는 구시대의 정치적인 체제와, 그리고 또한 그 이념을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번 선거는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두 사람이 모두 미래를 바라보았, 미래를 내다본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는 중대한 진보의 한 걸음을 띄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죠, 3월 12일자 조선일보 일면에서요 나와 있는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의 칼럼입니다. 제목이 미래를 놓고 경쟁하자 하는 타이틀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메시지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요. 읽는 가운데서 공감을 상당히 했어요.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갈렙과 같이 보고자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을 본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남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서 선거의 이 내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거의 결과는 놀라웠다. 가슴을 쓸어내렸고 진쪽도 아쉬움이 너무 컸다. 그러나 투덜거려 봐야 소용없다. 국민들의 결정이다. 그리고 선거 결과와 지금의 권력 지형은 묘하게도 우리 모두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 협치를 해야 하고, 그 협치가 안 되면 그것은 위기일 것이고, 의회와 협치를 해야 됩니다. 야당과 협치를 하고, 이것이야말로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던 바예요. 그것이 안 된 것이죠, 지금까지.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당신은 몰락할 것이다. 끝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아랫부분에 써 있는 것은, 당신이 공약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하고 강요하는, 추근되는 그런 참모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가는 당신은 몰락한다, 실패한다 하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국민을 설득해야 됩니다. 몇 부분은. 이재명 씨나 윤석열 씨나 누가 대통령 당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공약한 그 공약은 모두 지키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물론 지켜야죠. 기본적으로, 정신적으로 존중해야 되죠.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 지킨다면, 이건 국민들과의 약속 아닙니까? 하고 밀어붙인다면, 그렇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말에 당신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쏠리기 시작하면 당신은 실패한다는 건 얘기예요. 어쩌면은 이 정권 5년에 곁에서 지켜본 박 의원의 그 평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정탐꾼의 이 정탐이 몰고 온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모세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때 그게 아니었으면 모세는 들어가려고 그랬죠. 여호수아가 필요 없죠. 38년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갔을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위시한 각 지도자들이 다 죽고, 그리고 모든 지도력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그 전 세대가 다 물러가고 새로운 세대로서만 구성되는, 그들만 해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새로운 시대를 열자 하는데, 오늘 우리 나라가, 이 사회가 이제는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당선인은 여당과 야당의 양당 체제를 벗어나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다. 어느 한쪽에 쏠려 있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이 국민을 통치할 때 의회와 함께 협력을 하면서 나가는 그런 귀를 기울인, 또 국민들의 그래서 돌아보면서 국민들을 나누는, 분열시키는 그와 같은 정치는 안 되겠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은 열려지지 않은 겁니다. 검증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인데. 그러나 주어져 있는 그런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당선인은 앞선 두 정권, 곧 그 앞에 있는 정권에서도 강력하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이번 정권에 있어서도 강력하게 분명히 아니오를 이야기했던 사람. 바라기는 자신이 속해 있는 체제에 대해서도 아니오라고 이야기해 주길. 어떤 면에서 지금 현재 있는 국민의 힘을 위시한 그 자신을 당선시킨 그 체제와 그 세대가 있겠죠. 그 세대에 대해서 이제는 아니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의 전력으로 봐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앞선 두 정권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이야기했던 그는 한 번만 더 이번에는 그 정치 체제, 당으로 얘기하면 그 당과, 그리고 또한 그 세대, 자신을 당선시켜 준 바로 그 세대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한 번만 더. 그래서 정말 이 사회를, 이 나라를 반듯하게 세워주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며,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원한 귀한 말씀으로 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정탐하라.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한없는 부정적인 미래가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구태와 그리고 체제와 잘못된 모든 것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사회도 새롭게 이 세대를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온 국민들의 마음을 한대로 모으는, 통합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